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1학년 통합과학 에너지와 열 효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많아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에너지 부분과 열 효율 부분 나눠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에너지는 말 그대로 물리에서 말하는 일, 그리고 에너지의 종류,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뒤에 있는 열 효율은 열 에너지, 그리고 열역학 법칙, 그리고 열 효율 이런 부분을 묶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 일입니다. 여기서 이 일은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일이 아니라 과학에서 정의한 일이죠. 그러면 과학에서 정의한 일은 이게 정확한 물리량을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의 자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리 또는 과학에서의 일이란 물체가 이동한 거리와 물체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한 힘을 곱한 값을 이때 그 힘이 물체에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물체의 일을 하려면 그 물체에 힘이 가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힘과 같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그 이동 거리와 그 힘을 곱한 값을 우리가 그 힘이 물체에 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공식을 통해서 활용하자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한 건 바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을 때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물체, 이 술에 담겨 있는 이 물체에 사람이 이 물체의 오른쪽 방향으로 F란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는 이 힘과 같은 방향으로, 즉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죠. 그 이동 거리가 S입니다. 그럼 이때 이 F가 이 물체에 대해서 한 일, 이 W는 가한 이 F의 크기와 요 S, 이동한 거리의 곱, F 곱하기 S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 일의 단위는 뉴턴 미터라서 이걸 줄, 에너지와 단위가 같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게, 여기 이 F는 물리량 중에 힘이니까 그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있는 벡터량입니다. 그리고 이 S는 이동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방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S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F도 그 벡터량, 이 S도 벡터량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곱인 여기 1은 언뜻 보면 벡터 같기도 보이지만 실제로 벡터가 아닌 스칼라량입니다. 그래서 벡터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스칼라량이 나오는 나중에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까지는 하진 않고 이렇게 벡터를 어떻게 곱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스칼라량이 될 수 있다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조금 더 일반적인 꼴인데요. 바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이렇게 세타의 각으로 서로 이루는 각이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여기 사람이 이 물체에 가하는 힘의 방향은 사선 오른쪽 방향입니다. 근데 이 물체가 이동한 방향은 바로 오른쪽 방향이 되죠. 그럼 이때 이 F가 한 일은 대체 이 F가 이 물체에 대해서 한 일은 뭐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 힘의 크기에 바로 이 S를 곱해주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아까 처음에 과학에서 일의 정의는 물체의 이동 방향과 그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한 힘을 곱해야 된다 그랬죠. 즉 여기서 사람이 가한 이 F란 이 힘을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나란한 방향인 요 Fx, 이 힘과 거기 수직인 Fy, 이러한 힘으로 두 개의 힘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힘은 두 개의 힘으로 분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분해한 힘을 다시 하나로 합성할 수 있다라고 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동 방향과 나란한 힘을 여기 Fx라고 하고 거기에 수직인 힘을 Fy라고 하면, 먼저 여기 이 Fy라는 이 힘이 이 물체에 대해서 한 일은 0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FY라는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죠. 이 물체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FY가 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FX가 한 일이 있죠. 이 FX는 여기서 운동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즉 이때 힘 F가 한 일은 여기 FX가 한 일과 같으니까 이때는 FX의
S 이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fx를 우리는 f와 세타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 f와 세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fx는 f 코사인 세타가 되죠. 즉 fx 대신에 f 코사인 세타를 넣으면 즉 최종적으로 힘 f가 이 물체에 한 일은 즉 w는 fs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 여기서 이 세타는 f와 s의 사이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폼인데 첫 번째 그림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서로 나란하죠. 나란하다라는 건 서로 사이각이 몇 도란 겁니까? 맞습니다. 사이각이 바로 0도라는 겁니다. 즉 사이각이 0도, 코사인 세타에 세타에 0을 넣으면 코사인 0은 그 값이 1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한 일은 f 곱하기 s, 바로 위에 아까 말했던 값이 이렇게 유도됩니다. 그러면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코사인 세타 이 세타 값이 90도가 될 수도 있겠죠. 즉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직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코사인 90은 그 값이 0이 됩니다. 즉 그때는 이 w가 0이라는 건 이 f가 그렇게 이동한 것에 대해서는 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에도 볼 텐데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힘은 오른쪽으로 가해지는데 이동 거리는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그때는 그 사이각이 바로 180도가 됩니다. 코사인 180도는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그때 이 힘이 물체에 대해서 한 일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과학에서 이 일 W는 fs 코사인 세타이다라는 이걸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일과 관련된 그래프는 보통 우리가 힘 이동 거리 그래프를 많이 이용합니다. 말 그대로 이 일의 정의가 힘과 이동 거리의 곱으로 나타내니까 이동 거리와 힘의 그래프에서 이 아래 면적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동 거리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변하지 않을 때는 말 그대로 이 아래 사각형의 너비가 바로 이 f가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좀 더 일반적인 꼴은 여기 이동 거리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계속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아래 면적의 너비가 바로 이 f가 한 일이 되는데 이때는 면적을 바로 계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일과 우리 이 단원의 제목인 에너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에너지의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먼저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또는 키네틱 에너지라고도 하는 첨자는 소문자 K로 씁니다. 여기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고 역시 일의 단위와 같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서로 단위가 같기 때문에 차원이 같아서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둘 다 주를 사용합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운동할 때 운동량 p는 mv. 정확하게 여기서 운동량의 mv의 이 v는 속력이 아니라 속도죠. 여튼 운동량은 그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또는 2m분의 p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에너지도 방향이 없는 스칼라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에너지 중에서도 운동 에너지를 먼저 잠깐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일과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자면 문장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물체에 작용하는 특정 힘이 아니라 R자 힘입니다. R자 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풀었으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보죠. 수평면 위에서 초기 속도가 여기서 초기 속력이 v0이고 질량이 m인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작용해서 이렇게 S만큼 이동했을 때 요 S만큼 이동한 그 순간 속력이 V라고 한다면 요 F가 한 일, 여기 F가 한 일, 우리 W는 아까 힘과 그 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니까 여기서는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니까 F 곱하기 S로만 쓰면 되죠. 각 세타는 0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 일은 F 곱하기 S인데 이때 이 F는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 또는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F는 m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했죠. ma라고 쓰면 여기서 이 F가 아까 조금 전에 일정한 힘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A도 일정한 가속도가 됩니다. 즉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할 때 공식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보통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공식 혹시 기억이 납니까? 바로 VAS는 낮은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내는 게 있죠. 따라서 AS는 2분의 1의 V0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 질량을 넣으면 이렇게 폼이 완성될 수 있죠. 그러면 요 앞에 항이 뭐가 됩니까? 바로 2분의 1 mv 제곱이 에너지 중에서도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특히나 V는 나중 속도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뒤에 빼기 뒤에 항은 바로 처음 속도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되죠. 즉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니까 바로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즉 R자임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것을 우리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도 방향이 없는 스칼라량이고 여기 W도 방향이 없는 스칼라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조금 다소 좀 복잡해 보이는 게 그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풀면 이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좀 복잡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정말 단순하게 풀리는 경우가 정말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운동 그러니까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이 그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다뤄봐야 되겠고 근데 여기서 이 공식 과정을 보면 F가 일정할 때는 이렇게 등가속도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었는데 사실 이 F 이 힘이 일정하지 않아도 이 2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만족합니다. 이때 이 F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물론 등가속도 공식을 활용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적분을 통해서 또 이 결과를 쉽게 또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 공식을 보고 2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이렇게 힘이 일정할 때만 만족하는 정의다라고 이 공식을 통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힘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이 2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만족한다는 거 그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R자임이 한 일, 이 W가 양수인 경우 이때 이 양수면 당연히 델타 EK도 양수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죠. 그리고 R자일이 한 일이 이 FS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기억이 납니까? 요 F 곱하기 S 여기서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FS가 당연히 이제 음수가 될 수가 없죠. F와 S의 그 사이각이 0도니까. 하지만 F와 S의 사이각이 180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때 한 일이 음수가 되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R자임이 한 일, 이 값이 0이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거. 그래서 밑에 있는 이것 세 가지 정리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조금 더 응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초기 속도가 지금 윗방향으로 v0입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연측 윗방향,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외력 F라는 힘이 가해졌고 그리고 그 힘의 방향으로 h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의 나중 속도가 v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F가 한 일은 여기 F가 한 일은 F 곱하기 H, FH가 되죠. 맞습니까? 힘과 여기서 이동 방향의 사이각이 0도니까 코사인 값은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FH 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그림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이 물체에는 외력 F만 가해지는 게 아니죠. 바로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도 분명 존재합니다.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물체는 윗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중력이 한 일은 없는 건 아닙니까? 또는 여기서는 중력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과학에서는 달라요. 이 과학에서는 중력이 분명히 한 일이 있다. 중력과 속도를 g라고 하면 질량이 m인 물체의 중력의 크기는 mg가 되죠. 즉 이 mg가 한 일은 WmG는 마이너스 mgh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왜 들어가는지 알겠습니까? 중력은 이 물체에 대해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 물체의 이동 방향은 바로 윗방향입니다. 즉
F와 S의 사이각이 바로 180도가 되죠. 아까 그 1의 정의는 F 곱하기 S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에 180을 넣으면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수 마이너스는 바로 이 힘 mg와 여기 h의 사이각이 바로 180도다. 그래서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음수가 된다라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I자 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I자 힘은 연직 윗방향의 F와 아랫방향인 mg, 그래서 부호를 서로 구분해서 F-mg로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 윗방향 플러스 잡은 겁니다. 그래서 I자임은 F-mg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I자의 힘이 한 일, 여기서 I자의 힘은 여기 F에다가 F만 쓰거나 중력만 쓰면 안 되고 F-mg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은 분배 법칙을 통해서 FH-mgh가 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풀었던 게 요게 I자의 힘이 한 일은 당연히 외력이 한 일과 중력의 한 일을 합한 걸로 볼 수 있죠. 여기 이 앞의 값을 보고서도 이해할 수 있고 I자 힘이 한 일 자체가 각각의 힘이 한 일의 합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아까 공식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일 운동 에너지 정리해서 무일체에 작용하는 I자 힘이 한 일은 무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으니까 이렇게 I자 힘이 한 일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냐면 밑에 있는 요 밑에 마지막 문장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mgh죠. 요 마이너스 mgh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mgh가 됩니다. 요 플러스 mgh는 물론 뒷부분에 배우겠지만 물체가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죠. 그리고 요 폼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mgh를 오른쪽에 넘기면 즉 그때는 외력이 한 일 만났게 되는데, 외력이 그때 한 일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본래 우변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었는데 왼쪽에 있던 중력이 한 일을 오른쪽 넘기면 되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R자임이 한 일은 바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건 조금 전에 말했던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종류 중에 또 운동 에너지와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 여기 포텐셜에 소문자 P를 써서 첨자를 소문자 P를 씁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든 탄성력이든 전기력이든 이러한 힘이 작용하는 계에서 물체 또는 계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포텐셜 에너지가 아마도 이제 MGH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MGH는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도 중력이 작용하는 계에서 이제 그 저장되는 형태가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요. 그 외에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외에도 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등 힘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다 존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아까 우리가 일을 과학에서의 일의 정의가 중요했던 것처럼 이 포텐셜 에너지의 과학적인 정의도 중요한데, 그 정의는 밑에 있는 요겁니다. 기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물체를 등속으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을 그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봐보죠. 처음에 위치가 이 바닥에 있는 이 나무 도막을 두 번째 또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있죠. 기준점에서 요 밑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위에 들어올린 상태를 어떤 지점이라고 할 때 이 물체를 등속으로 이동시킵니다. 근데 이 물체의 질량이 지금 m이라고 하면 이 물체에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mg라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이 물체를 등속으로 이렇게 윗방향으로 이동시키려면 등속이라는 건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바로 몇입니까? 바로 0이어야 가능하죠. R자임이 0이 아니면 물체는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속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mg니까 그 중력과 방향은 반대이면서 그 크기는 같은, 즉 외부에서 이 사람이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그 힘의 크기는 바로 mg라는 크기로 위로 힘을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필요한 일이니까 만약 요 밑에 기준점에 있던 물체를 윗방향으로 mg라는 힘을 가하면서 h만큼 이동시켰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이 물체에 대해서 한 일은 여기서 일은 힘과 이동 거리 곱이니까 바로 mgh가 되죠. 여기서는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니까 코사인 세타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일은 mgh가 됩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때 이렇게 유도한 이 한 일이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mgh가 그렇게 정의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달라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달라지는데 만약 여기 이제 기준점을 여기 두지 않고 다른데 이제 기준점을 여기 바닥을 기준 두지 않고 그 밑을 또 기준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만약 바닥에 지금 여기 처음에 위치에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 두면 들어 올렸을 때 요 위에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처음에 놓여져 있던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뭐 상수 C다라고 하면 그때 요만큼 H만큼 들어 올렸을 때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mgh 더하기 C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지점 사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기준점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기준점보다 낮은 위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준점을 요 윗부분을 0을 잡으면 요 아랫부분은 이제 그 값이 음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mgh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말고도 이런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가 그 공식으로 활용하냐라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같은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그럼 밑에 있는 그림과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수철이 있죠. 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0이라고 하면 지금 늘어난 길이는 없는 상태죠. 원래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할 때 이 용수철을 오른쪽으로 늘어뜨리고 있는 거죠. 지금 변형시키고 있는 거죠. 본래 길이에서 길이가 늘어나면 이 용수철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합니까? 바로 탄성력이 작용하죠. 본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복원력, 바로 탄성력이 작용합니다. 그때 그 탄성력의 크기, 그 탄성력은 kx. 여기서 이 k는 이제 용수 상수라고 해서 용수철마다 좀 다른 특징이 되는 거고, 요 x가 늘어난 길이가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늘어난 길이가 길어질수록 탄성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무줄 같은 거 늘어뜨릴 때 보면 고무줄을 조금 늘어뜨린 것보다 더 많이 늘어뜨렸을 때 본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더 큰 걸 본능적으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복원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포텐셜 에너지 정의를 한번 봐보죠. 기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등속으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에요. 본래 길이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있던 용철을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나중 위치를 여기까지 잡아당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를 마찬가지 이번에도 등속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등속으로 이동시키려면 요 용수차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조금 전에 마찬가지로 R자 힘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 용수철에는 왼쪽 방향으로 본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KX라는 왼쪽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KX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등속으로 잡아당기려면 이 손은 이 용수철에 오른쪽 방향으로 KX라는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용서를 오른쪽 방향으로 등속도로 이렇게 잡아당기려면 잡아당기는 이 힘의 크기도 일정해서는 안 되고 그 크기가 x에 비례해서 이렇게 점점 더 증가하는 힘이 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이 F, 손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바로 x에 비례하는, 기울기는 k인 이렇게 비례하는 이 힘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앞 슬라이드 앞에 내용 보면 여기 늘어난 길이, 그러니까 이동한 방향과 이 힘에 대해서 이 아래 면적이 바로 뭘 의미했습니까? 바로 한 일을 의미했죠.
아까 힘이 이렇게 일정하면 말 그대로 직사각형의 너비가 이제 한 일이 되는데 이것처럼 그 길이에 따라서 힘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때,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그 그래프의 요 아래 면적이 됩니다. 요 아래 면적을 계산해 보면 바로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면 가로축은 x, 세로축은 f니까 면적이 2분의 1 fx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 f가 kx니까 f 대신에 kx를 넣으면 이때 이 너비는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즉 이 외력, 이 손이 용철의 한일은 2분의 1 kx 제곱이 되니까 요 한일이 무슨 에너지가 됩니까?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라는 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다라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물체를 윗방향으로 등수로 들어 올릴 때는 물체가 어느 높이에 있든 필요한 힘이 mg로 일정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mg에 바로 이동한 거리 h만 곱해주면 되죠. 근데 탄성력 같은 경우에는 용처를 잡아당기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힘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필요한 힘이 점점 더 증가하죠. 점점 더 증가하니까 요 kx를 그대로 곱해줄 수는 없어요. 요 kx를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요 아래 면적, 그러니까 전체 너비의 절반이 한 일이 된다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방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으니까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죠. 역학적 에너지는 조금 전에 배웠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그러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보존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운동량 보존도 배웠었죠. 그 충돌 전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항상 보존된다라고 해서 운동량도 보존되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그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보는 게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에는 중력 말고 또 다른 힘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라는 게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같은 게 일을 안 하면, 문제에서는 보통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무시되면 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중력만 작용하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이렇게 컨스턴트,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가 어떤 값만큼 증가하면 그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거죠. 요 밑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 감소한 것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걸 어떻게 또 간단하게 쓸 수 있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합은 0이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만약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양수면 이제 증가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그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마이너스, 그 값이 감소하게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변화량의 합은 항상 0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두 번째는 그 밑에 그림을 좀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질량이 m인 물체가 자유낙하면서, 자유낙하라는 건 중력만 작용한다는 거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1, h2인 두 지점 AB를 지날 때 속력을 각각 v1, v2라고 한다면 이때 물체가 A에서부터 B까지 낙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중력 그 크기 mg, 그리고 그 mg라는 그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니까 h1에서 h2 값을 뺀게 되죠. 이게 바로 중력이 한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중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는 중력이 곧 R자 힘이기 때문에, 중력 외에는 다른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일 운동 에너지 정리해서 R자 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제 글로 썼던 게 요 밑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죠. 초기 속도가 0인 물체를 이렇게 자유낙하할 때 초기 높이는 h0입니다. 여기 높이가 h1 높이를 지나갈 때 속력을 v1,
그리고 자유낙하를 이어서 계속해서 높이가 h2일 때 속력을 v2라고 하면 물체가 A에서부터 B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 중력이 한 일, 중력은 여기서 질량이 m이면 중력의 크기가 mg고,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그만큼 이동 거리는 여기 h1에서 h2를 뺀 거니까 mg의 h1 빼기 h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R자의 힘이 되는 거죠. 중력 말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R자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변화량은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걸 여기 첨자가 같은 것끼리 서로 넘겨둘 수가 있어요. 넘기해서 왼쪽에는 첨자가 1인 것, 오른쪽에는 첨자가 2인 것. 그래서 이렇게 묶어두게 되면 왼쪽은 여기 물체가 A 지점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니까. 그리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 B 지점에서의 여기 그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즉 이게 이꼴이라는 건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특정 A하고 특정 B만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할 때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까지의 그 이미의 지점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A, B 이 두 지점이. 그래서 자유낙하할 때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된다라는 거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밑에 이 그래프 모양이 조금 다른데, 그래프 모양이 조금 다른 건 이 가로축 보면 왼쪽 그래프는 낙하 거리입니다. 낙하 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낙하 거리가 이렇게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높이, 그러니까 mg h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낙하 거리에 따라서는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한다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여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역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항상 두 에너지의 합이 이렇게 일정하게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이 낙하 시간입니다. 낙하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유 낙하 보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비례하죠. 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비례해요. 그러니까 속력이 1차원 이제 그 v 이제 속력 v가 gt라고 하는 시간에 이제 1차 함수 꼴이 그려지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바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그 v의 제곱 이렇게 2차 함수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는 2차 함수로 증가한다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도 계속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것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그래프는 이렇게, 이것도 말 그대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력 대신에 탄성력을 넣으면 되는데, 만약 여기서도 탄성력 외의 힘,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물체의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도 역시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죠. 여기 평형 위치, 본래의 위치로부터 진폭 A만큼 물체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물체를 초기 속도 0으로 놓은 상태가 되죠. 그럼 이 물체는 당연히 본래 모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왼쪽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점 평형 위치로부터 x1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P점일 때 그때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 압축 더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평형 위치로부터 x2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Q 지점이라고 하고, 그때 속력을 V2라고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각각의 상황을 여기 늘어난 길이에 따른 탄성력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늘어난 길이에 따른 탄성력의 그래프는 이렇게 kx라고 하는 기울기가 k인 이렇게 이렇게 일정하게 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힘과 여기서 늘어난 길이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이 아래 면적이 바로 한 일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 색칠한 부분, 회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일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여기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이 F가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한 일, 이 W는 바로 이렇게 이 아래 면적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전체 삼각형의 너비에서 왼쪽에 이 흰색 조그만 거 너비를 빼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서도 이제 탄성력 외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탄성력이 곧 R자임이 되고,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첨자가 같은 것끼리 정리를 하면 왼쪽의 좌변은 그 P 지점, 첨자가 1일 때 여기서 P 지점에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요. 오른쪽은 이 우변은 Q 지점에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즉 Q와 P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중력 말고도 단성력에 의해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처음의 위치에서는 처음 성력이 0이니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의 그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죠. 진폭이 A니까 2분의 1 KA 제곱이라 쓸 수 있고, 평형 위치에서 속력을 대문자 V라고 하면 평형 위치는 탄성력이 없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없어요. 여기 X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운동 에너지만 있어서 2분의 1 M 대문자 V의 제곱, 이렇게 이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에너지 전환 그래프를 보면 이 가로축이 변이죠. 이 x인데 이 변이가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이 x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여기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이렇게 일정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지금 약간 연한 그래프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뭐냐? 바로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과 같은 힘이 일을 하지 않으면, 또는 문제에서는 이러한 힘이 없으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되는데, 이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러한 마찰력과 공기 저항은 비보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용수철이나 중력처럼 중력이나 탄성력은 보존력이라고 해서 힘을 크게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우리가 보존력만 작용하는 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같은 비보존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때, 이때는 말 그대로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과 같은 힘이 있을 때죠. 그때는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게 그 에너지의 일부가 열, 소리, 빛과 같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환된다는 건 그만큼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에너지의 종류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열 에너지, 그 다음 영상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소리 에너지, 그리고 빛 에너지, 그 식으로 해서 에너지, 뭐 핵 에너지라고 해서 뭐 화학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에너지 종류는 그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에너지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종류가 다양하고 에너지는 서로 간에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같은 힘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이러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돼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 에너지 자체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전환 전이나 후나 총량은 같다. 이걸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을 때만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물체 A, B, C를 시로 연결하고 이렇게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잡고 있었다는 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없었다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그림나는 이 A를 가만히 놓았더니, 지금 초기 속도가 0인 상태로 가만히 놓았더니 A, B,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하고
당연히 가속도의 크기도 같겠죠. 이 C가 원래 처음에 수평면부터 높이가 있었는데 수평면에 닿는 순간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이 C가 수평면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를 E0라고 한다는 거죠.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없었죠. 운동 에너지가 E0만큼 되었고 그때 ABC의 질량은 2m, m, 3m이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A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C가 수평면에 닿는 순간까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만큼 증가했을까? 라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 물체가 세 물체가 있고 운동하는 방향이 다 제각각이고 질량이 다 제각각이라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어떤 힘만 작용한다? 그렇죠. 요 A, B, C를 하나의 개로 보면 여기 물론 탄성력 여기 장력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장력은 A, B, C를 따로 봤을 때 이야기고 하나의 전체로 보면 물체는 중력만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물체 A, B, C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문제는 반 이상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한번 봐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A, B, C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질량을 보면 A는 2m, B는 m, C는 3m이 되죠. 근데 보면 A, B, C는 매 순간 속력이 같죠. 맞습니까? 매 순간 속력이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V가 같으면 V 제곱도 같죠. 그 말은 운동 에너지가 바로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 질량이 여기 2m, m, 3m이니까 질량에 비례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까 수평면에 닿는 순간 C의 운동 에너지가 E0다 라고 하면 A의 운동 에너지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3분의 2 E0가 되죠. 물체 A는 물체 C보다 질량이 3분의 2니까요. 그리고 물체 B는 질량이 C보다 어떠니까 3분의 1이니까 물체 B의 운동량은 3분의 1 E0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다 증가하고 있죠. A도 증가, B도 증가, C도 증가하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전체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바로 ABC 전체의 그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게 됩니다.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 있으니까. 근데 물체 A는 지금 수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없죠. 즉 B하고 C만 고려하면 되는데 B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 C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감소한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또한 B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게 EP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게 EP라고 한다면 C의 질량은 또 B보다 3배니까 높이 차이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C는 감소하게 되는데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3E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요 질량이 C가 3배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식으로 이제 풀어 쓴 거죠. 증가한 그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 뭐 물론 이 식은 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임을 식으로 풀어 써서 써보면 바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바로 E0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1번임을 모두 풀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 처음에 풀 때 이야기를 못했었는데 이 문제 풀 때는 당연히 풀이를 보기 전에 먼저 각자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봐야 되겠죠.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경사각이 일정한 경사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용수의 상수가 2K 용수차례 접촉시켜 본래 길이로부터 D만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림란은 손을 치웠을 때 물체가 경사면에 따라 운동해서 높이가 4D만큼 올라가고 그만큼 그 이후에 용수의 상수가 K인 용설이 본래 길이로부터 D만큼 압축되어 물체의 속력이 0이 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때 용처의 상수 K는 어떻게 구할까? 이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어쨌든 여기서는 물체 작용의 힘이 탄성력과 중력이 지금 같이 작용하고 있죠. 그 말은 전체 중력과 탄성력의 전체를 보면 이 역시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처음에도 운동 에너지가 0이었는데 나중에도 운동 에너지가 0이 됩니다. 즉 운동 에너지는 변화량이 없죠.
즉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면 처음에 그림 가에서 용처를 D만큼 압축시켰을 때 그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2K의 D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중 보면 처음보다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죠. 그래서 우변에는 중력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새로운 용철에 이렇게 압축되었을 때 포텐셜 에너지 이 합과 같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보면 K는 D분의 8mg 정답은 4번임을 풀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영상은 우리가 열, 그리고 열 에너지, 열역학, 그리고 열 효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